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한민복 선생님의 그날라는 슬픔도 배불렀다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고단한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국집 젊은 부부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화자가 그 삶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성찰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굉장히 이 시를 대하고 나서 처음에 굉장히 감동을 느낀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보면서 감동도 있고 시험도 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분을 가겠습니다. 연으로 나뉘어지진 않습니다만 제가 설명상 인위적으로 나눴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만학도죠. 이제 화자가 그래서 등록금을 위해서 사글세방으로 이사하는 형님네 부부의 모습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래층에서 그쵸? 물을 틀게 되면 단수가 됩니다. 그쵸? 당연히 물이 끊기는 거죠.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이네요. 전세방. 요즘으로 말하면 고시원 정도 될까요?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이 당시에도 과거에도 70년대, 뭐 60년대, 80년대에도 막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 그리고 좁은 계단, 전세방, 뭐 이러한 그 시어를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냐면요. 가난하고 빈곤한, 궁핍한 그런 삶의 처지를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 우리 가난한 삶을 얘기할 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호구지책이라든가 삼순구식이란 말을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만학입니다. 만학. 만학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늦게 공부하는 늦깎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늙을 노자 있죠. 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혹시 현재 그 만학도라는 그 처지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등록금, 그렇죠? 등록금이 참 어떻습니까? 이런 가난과 이 경제적인 비용,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그 처지에 훨씬 더 어떻습니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등록금,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쵸? 또 만학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자의 처지 상황이 얼마나 그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상황, 그쵸? 얼마나 초조하고 착잡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등록비를 위해서, 그쵸? 이 시청자의 자책감이라든가 죄책감 있죠?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만학입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등록금이고요. 사글세방, 사글세방, 전세방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세방과 사글세방 여러분 아시죠? 전세는 그나마 좀 사글세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워낙 사글세방, 즉 월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전세방이 훨씬 더 월세방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두 곳이 전부 다 본인의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글세방 즉 월세로 이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방에서 사글세방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화자의 등록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떠나가야만 하는 형님네, 그렇죠? 부모님도 아니라 형이란 말입니다. 형님네라는 건 이제 형님 내외분, 즉 부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훨씬 더 화자는 어떻습니까? 죄책감과 또 중압감, 그쵸? 부담감, 이러한 그 감정에 지금 사로잡힐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화자를 위한 이 형님네의 어떤 사랑과 희생, 그쵸? 이런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담하고 이 참혹했던 그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요. 한자로 이제 설상가상, 목불인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는 건 왜 그랬냐면 전세방에서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가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 만학도인 나의 등록금을 위해서 가난한 데다가 더 경비를 보태서 더 부담감을 얹으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썼고요. 목불린견은 화자의 상황, 우리 독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상황, 그렇죠? 경제적으로 궁핍된 그런 상황에서 또 쫓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자를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리어카에서 실려 옮겨지는 그들의 가난한 세간 살림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달그락거리던, 그렇죠? 달그락거렸다는 얘기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렇죠? 이 가재 도구가 서로 가볍게 맞물리거나 맞부딪혀서 소리를 내던 그 소리. 이 청각적인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지지되고 있다는 거. 이 밥그릇들, 그렇죠? 가재 도구 중에 이 밥그릇들이 훨씬 더 청각적인 이미지, 즉 가난한 것을 더 어떻습니까? 부각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더욱더 어떤 그 죄책감, 그렇죠? 불안감, 이걸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감각적 이미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니어판. 자,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베니어판 아주 얇게 썰어낸 그 목재 판들이 있어요. 그 판들을 합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얇으니까, 그렇죠? 이 장롱짝 있죠? 농짝, 그렇죠? 장롱도 아니라 농짝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옷장의 한 짝입니다. 우리 신발짝 같듯이 그 농짝이 서로 조합이 돼 하나의 장롱이 되는데, 그 농짝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그렇죠? 요즘 뭐 이삿짐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손수 리어카에 실어서 이동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죠? 가난했던 시절인데, 이러한 시절에 우리 어떻습니까? 상황, 그 당시의 그 생활 환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리어카는 여러분 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손수레입니다. 손수레. 이 손수레로 직접 나르고,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그렇죠? 적나라하게. 적나라하다는 얘기는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은, 벌거숭이의 상태라는 얘기죠. 집안 형편이 고스란히 까 보이던, 그렇죠? 완전 뒤집어 까 보이던 그런 이삿짐의 모습, 그렇죠? 가난한 삶을 우리가 이사하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님네가 이사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한 겁니다. 가슴이 한참, 누구의 가슴? 화자의 가슴이죠. 화자의 가슴. 이 가슴 뭐예요? 심장입니다. 심장. 감정이에요. 감정.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느낌, 그렇죠? 이러한 정서, 이러한 심리들을 가슴이라는 말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한참, 그렇죠? 한참이라는 건 뭡니까? 머뭇거리는 그런 부사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이 정진되는 듯한 그런 충격, 이런 게 지금 온 거죠. 덜컹거린다, 덜컹, 그렇죠? 여기 보세요. 달그락거린다, 덜컹거린다, 이러한 이 청각적 이미지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보는 것이 시에서 굉장히 그 효과적인 감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덜컹거린다는 얘기는 가난한 살림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시저화자의 이 마음을 어때요? 훨씬 더 부각하는 효과. 어떤 마음? 예, 놀라움, 무서움, 뭐 이럴 때 이제 덜컹거린다는 말 쓰는데, 여기에서는 가슴앓이, 그쵸? 이 착잡하고 죄책감과 자책감, 중압감, 부담감, 그쵸? 이러한 이 복합적인 심리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정적인 어조도, 시적하자 여기서의 그 말투, 요것들도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형님에 대한 미안함, 또 불안감, 그죠? 이 덜컹대는 이 마음, 덜컹덜컹 하잖아요. 이러한 뭐 표현을 통해서 훨씬 더 이 화자의 그 노심초사, 즉 걱정할 때, 그죠? 근심 걱정, 고심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좌불안석, 그죠? 이러한 단어들도 한 번쯤 눈여겨 보시면 훨씬 더 어휘가 풍성해지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모의고사 봤는데 고3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휘에서 하나 틀려서 등급이 하나 내려갔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봐서 따로 어휘를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평상시에 어휘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훨씬 더 좋으리라 예상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시장, 골목, 중국집. 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지금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인물, 그렇죠? 젊은 부부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화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니까 꼭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형은 시장 골목에서 자장면을 시켜줬어요. 아, 그렇죠. 이사하면 뭐 자장면 최고죠, 최고. 그렇죠? 형의 소박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동생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멱살 쥐고 싸울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렇게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요. 훨씬 더. 예,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그런 모습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형제간, 가족간 우애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형의 어떤 그 애정, 그래서 동생에 대한 애정, 우애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고요. 쉽게 정리될 살림살이. 그러니까 쉽게라는 것은 뭐 빨리 정리된다는 거니까 가난한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정리하러 갔다.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신 대가로, 과거에 하루 전이죠. 친구들과 그냥 소주도 하나 깡소주라고 합니다. 깡소주. 원래 강소주거든요. 이제 이것다 된소리 발음을 써서 깡이란 말을 썼는데 그만큼 소주를 마시면서 고달픔을 지금 해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담배 피거나 우리 문학에서 특히 술 마시거나 이럴 때 어떤 기능을 합니까? 담배와 술, 어떤 보통 현재의 어떤 고달픔, 고뇌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그렇죠? 그러한 기능들을 많이 하잖아요. 냉수 한 대접. 자, 냉수 한 대접이라는 것은 시원한 그 물, 그렇죠? 한 대접이에요. 그것도 답답함이 그만큼 강조된 겁니다. 이 답답함이 많은 만큼 이 냉수의 양도 더 커지겠죠.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소재로 볼 수가 있고요. 조갈증이란 말 있죠. 조갈증. 우리 소주 마시면 뭐 갈증 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여기서의 조갈증의 의미는 뭡니까? 목이 타는 거잖아요. 여기서 목이 탄다는 얘기는 뭐 착잡하겠죠. 자기 때문에 형님 부부, 즉 형수와 형의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이사 가야 하는, 그것도 월세방으로 이사 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와 환경에서 느끼는 화자의 어떤 괴로움, 고단함, 고달픔, 그렇죠? 죄책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갈증이란 단어 속에 녹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형편에도 화자의 학비를 위해서 희생하는 형님네에게 그렇죠? 미안함 등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행동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또 미래가 참 암담하고 착잡하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인 시름으로 지금 깡소주를 마시면서 지금 달랜 거잖아요. 그렇죠? 착잡하고 애절하고 애틋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장면을 앞에 놓고 그렇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다. 그렇죠? 형은 갔고 혼자 화자가 현재 관찰을 하는 중입니다. 시상 전환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쁜 점심시간, 그렇죠? 제일 바쁜 시간이 점심시간이잖아요. 맞춰서 잠자주는 아기를 고마워하며,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부 딸랑 있고 아기 하나 있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도와주면 훨씬 더 편하지만 여기서 젊은 부부라고 하는 걸로 봐서 둘밖에 없는데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릴 텐데, 그렇죠? 이런 아이를 두고 영업을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자준다는 건 정말 우리 영업하는 그 아버지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행복이죠. 행복이거나 아니면 고마움이죠. 아기에게. 그래서 그 잠자주는 아기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렇죠? 밀가루 그 연약한 밀가루 부드럽고 말랑말랑 하잖아요. 여기서 연약한의 의미는 가난한 삶의 현실을 훨씬 더 부각해주는 그러한 시어입니다, 여러분. 반죽으로 튼튼한 시어의 대립이 나왔죠.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뭔가 좀 강조하려고 지금 대비를 한 거잖아요. 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희망차고 굳세고 그렇죠? 어떤 그 긍정적인 이런 시어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나온 걸로 봐서 아 희망차고 굳세고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미래를 꿈꾸듯이 그렇죠? 꿈꾸듯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명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를 고마워할 줄 알고 또 지금의 그 고달픔을 명랑하게 미래를 꿈꾸듯이 유쾌하고 활발하고 환하고 밝게 긍정적인 태도로 전화를 받고 주문을 받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처지나 상황, 가난한 처지나 상황은 화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젊은 부부가. 그렇죠? 가난이란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처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응 방식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화자와 대조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 젊은 부부는 어떻습니까? 고마움도 있고 또 미래를 꿈꾸는 굳은 의지도 있고
밝은 마음, 의욕적인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적극적인 어떤 환경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그렇죠? 대응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이면서 밝고 명랑하고 낙천적인, 낙관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화자는 어떻습니까? 가난하죠. 똑같이 가난한 처지에 자기 때문에 또 형이 이사 가야 하는 그런 고달픈,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에서 이러한 밝은 미래를 갖고 있는 이 부부를 통해서, 그렇죠? 젊잖아요. 젊다는 표현 자체도 우리 늙은 부부 그러면은 좀 시어를 안 맞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젊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가 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이라는 수식어를 넣은 것도 미래지향적인 시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어떻다? 만학도입니다. 만학도. 만학도인 내가 어떻습니까? 극명하게 서로 대비되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배달을 나갔다. 서둘렀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삶의 그러한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진실한 삶, 즉 소박하고 성실한 그런 삶이 보이는 거군요. 그래서 강한 삶의 의욕도 제시됐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 젊은 부부가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시월을 통해서 현실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니까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너무 아름다워. 자, 눈물처럼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데 눈물처럼 아름답다. 그건 뭐예요? 비유를 통해서 화자가 그 부부에 대해서 공감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부부를 통해서. 가난하고 고달프지만 정말 아름다움을 지니며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물배가 부른데도 냉수 한 대줄 마신 뒤니까 물배가 찰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장면을 남기기 위해서 못 먹잖아요. 배부르니까. 너무 미안하죠. 그렇죠? 그냥 남기면 그 부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맛이 없을까?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성의에 대한 반대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니까 미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면발까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화자도 뭔가 태도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 먹고 나니, 그죠? 그 부부에 대해서 어떤 어떤 공감, 그죠? 이해 이런 것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더부룩하다는 것은 이제 뱃속이 불편한 거죠. 거북하게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 깨달음이죠. 깨달음. 뭐의 깨달음? 삶의 깨달음. 인생에 대한 깨달음. 그렇죠? 이거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인이 시적화자의 입을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요 시행 걸침, 그렇죠? 행간 걸침 요걸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써야 될 것을 굳이 여기다 썼다라는 것은요. 뭔가 시적 긴장감, 우리가 딱 볼 때 긴장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여기에 붙어야 될 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간 걸침이 나오는데 앞행의 끝 구절이 다음 행에 걸쳐 있는 거죠. 이게 행간 걸침인데 삶에 대해서 어떤 사색과 반성 이거를 좀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 의식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 지점이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식어를 이런 지시어를 통해서 그날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 슬픔도 배불렀다. 자, 아주 요 부분을 통해서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요 시구가. 자, 뭘가 배불렀냐면 형제간의 우애. 이날, 그쵸? 형제간의 우애를 느꼈죠. 형제간의 우애. 즉 우리가 볼 때는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독자가 볼 때는. 그렇지만 형과 아우 사이에 이 우애가 절실하게 느낀 거죠. 형에 대한 어떤 사랑을 느낀 거죠. 그죠? 또 이심전시입니다. 가난한 형의 마음을 가난한 동생이 이제 인식하게 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슬픔이 배불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지금 배불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형상화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표현상 특징이요. 또 가난으로 아파봐야 슬픔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신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가난은 슬픔을 아는 그러한 그 기회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신의 축복과 어떤 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깨달은 그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행간걸침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빨간색만 보면 시적 긴장감, 특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적인 그런 행간걸침이에요. 그래서 식상함을 극복하고 참신하게 표현해서 주제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박남수의 대표적인 아침 이미지에서도 역시 이렇게 행간걸침이 나왔고 김소월 씨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특히 그 황진이 시조에서는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의성을 지닌 표현, 이렇게 해서 쓸 때와 이렇게 해서 쓸 때의 차이점 여기 적어놨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보십니다.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난과 연관된 작품들을 한번 제가 열거를 해봤습니다.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이 시가 우리 방금 공부한 이 시하고 가장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랑의 노래, 그죠? 그다음에 농모라든가 뭐 이런 서정주, 박재삼, 그죠? 정호승, 곽재구, 최두석, 정희성, 김지하, 박용래, 이용학, 그죠? 이러한 시인들의 작품도 있다라는 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가시면요. 자, 현대시이고요. 제재는 가난입니다. 자, 가난하지만 희망적인 삶을 깨달은 것이 주제고요. 관조적이고 교훈적, 긍정적이면서 반성적이고 연민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그렇죠?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에서 화자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또 중국집에서 만난 젊은 부부를 통해서 인생의 그 혹한기, 시련기를 맞은 이들에게 긍정의 시선을 보내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한민복 시는요, 우리 5가지 시를 알면 뭐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사과를 먹으며, 생명순환의 원리, 그죠? 긍정적인 밥, 긍정적인 삶.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들의 주제를 엮어보면요, 이 사람의 이 시인의 경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길의 열매집을 매단 골목길에서는 골목길에 대한 애정, 그렇죠? 또 인생의 의미를 담은 시, 또 바람직한 공동체, 이웃 간의 배려, 뭐 이러한 주제 의식을 가진 작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답 피하기 연습은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 출제된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적 중거를 통한 감상하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의 시의 의미, 그렇죠? 요거 요 의미를 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그날은 너무 중요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만. 여기서 보시면은 단절된 시간 아니죠, 그렇죠? 거리감도 아니에요. 권태 아닙니다, 그렇죠?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한 그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이 젊은 부의 모습을 통해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한 시간이다. 여기에 제목 그대로의 그날입니다, 여러분.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또 3번은 이제 보기를 참고해서 외적 중고를 통한 감상하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의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와 관련된 거죠. 우리에게 가난이 일상이었던 지난날이 있더라도 내일 꿈꾸며 가난을 행복해하는 나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부정적인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오뚜기처럼 당당하게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니까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